자, 지금 이 코로나 어제 확진자가 87명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망자는 94명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한 2만 명 넘어가는 것 같고, 사망자가 9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탈리아에 지금 이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다. 근데 가장 웃기는 거는 이 타이밍에 중국의 확진자가 제로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뻥은 중국 사람 뻥이 엄청 셌는데 37일 만에 사망자도 아니고 확진자가 제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보고 통계가 정말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스 때부터 중국은 통계를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어서 의문이다. 잠복기에 2배인 28일 동안 환자가 없어야 종식된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잡아떼기로 작정한 이상은 깔끔하게 그냥 없던 걸로 한다.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전시 대통령이라고 국방물자 동원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필요한 물자들을 생산하라고 지시하겠다 하고, 심지어 유럽에는 의료진 병실이 지금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인공호흡기 확보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영국 정부는 자동차 회사에 호흡기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지금 징발적 체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독일도 지금 호텔이나 대형 형사장을 병원으로 지금 바꾼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뛰어난 선진국, 미국, 그리고 독일,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 강제 명령 징발 체계를 갖춰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왜 초반에 이걸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마스크 때문에 그 난리를 치다가 지금 애까지 죽이는 사태가 나왔습니까? 애 마스크 사러 가다 죽지 않았어요? 자, 한국이 뭐 평소에 외환보유고 3천억 불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뭐 각종 이런 상품에 들어있고, 실제 외환보유고는 한 남아있는 잔액이 한 300억 불 정도 안 남은 상황에서 코로나에 몰리기 직전에 환율이 1,3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화 스와프를 600억 불 체결했다고 지금 어제 발표함으로써 그나마 지금 환율 위기에서 가까스로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야말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11년 전으로 돌아가는 8.4% 코스피 폭락이 지금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또 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돈을 풀고 또 긴급 지원을 하고 하는 형태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잘 이렇게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3 차 회사도 지금 이 문을 닫았어요. 자, 유럽에는 생필품이 지금 부족해서 독일 같은 이런 국민들이 인내가 아주 있는 나라에서도 마트에서 지금 싸움이 났대요. 직원하고 손님하고 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공포가 엄청나다 봐야 되고,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이 오늘 올라갑니다만은 어제 시총 1,000억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좌우간 달러 외에는 금까지도 다 갖다 팔아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가 어떤 종류의 위기냐를 우리가 좀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 위기가 생기기 전에 전 세계는 장기 불황이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댓글에. 그 진중권이하고 저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고 이름을 그 사회봤던 이상호가 왜 미래경영연구소냐 물어서 제가 세계 대공황에 대비하려고 한다, 연구를 하려한다라는 걸 듣고, 그때가 그게 2011년, 12년인데 그때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했냐 이래 물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세계는 시간 문제지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져든다라고 확신을 해온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계기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져가는
장기 침체, 고실업, 양극화에 신음하는 세계의 지금 경제를 한 방에 완전히 그냥 퍼펙트 스톰을 가져와 버렸어요. 자, 지금 모든 경제에 문제되는 요소들이 모여서 퍼펙트 스톰이 생길 거냐 하던 차에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이걸 다 묶어갖고 던져버린 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세계 경제는 이런 장기 불황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중국의 경제 붕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에 유별나게 중국이 빨리 극복하는 척 강조하면서 이 우한 폐렴을 가지고 미국에서 완전히 시비를 걸고 있는 것도 그만큼 이걸 더 끌 경우에는 중국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동률이 30%도 안 되는데 중국이 다 회복된 척 쇼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중국 경제의 붕괴 부분을 더 방치하다가는 감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코로나 걸려 죽더라도 무리수를 둬서 문제가 없는 척 하자라고 시진핑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각국의 포퓰리즘이 양극화 때문에 성행을 하면서 정치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민주당의 경선에 지금 샌더스하고 바이든이 남아서 싸우는 것도 기성질서냐 포퓰리즘이냐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바이든이 주류의 지원을 등에업고 거의 후보가 됐죠. 자, 그렇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미국 대선도 포퓰리즘 대 기성 질서 유지 기득권이냐 하는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전부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화 부분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한 폐렴이 때리니까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G20처럼 모여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는 세계 20개국이 모여서 G20를 하면서 이자라든지 또 부채 뭐 이런 부분들,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다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각 나라의 환율도 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모이면 두 가지 이야기를 별도로 해야 돼요. 하나는 방역을 어떻게 공조하고 기술들을 개발할 것이냐는 논의. 다른 하나는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위기.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각자가 자기 나라에 돈만 퍼붓고 있고 각자 살겠다고 또 기본소득 같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봤자 그 효과는 반짝이지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일 먼저 이 사태를 겪었던 중국이 지금 번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인 미국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공조조차도 안 하고 미중 관계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포퓰리즘 대통령이다 보니까 전 국민들한테 $100씩 한다다가 이제 3인 가족이니까 4인 가족이면 애들 둘이 500, 부모 1000씩 해서 3000불을 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질이 나쁜 한마디로 돈을 쓰는 데 비해 효과가 낮은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해봤자 한 20%도 소비가 안 되고 금종령을 내려놓고 돈은 주면서 쓰지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갈 거냐, 그까지 경제가 살아 있을 거냐. 어제 누구는 또 저한테 이런 질문들도 물어오더라고요. 주식이 마이너스는 안 되냐. 자, 어제 떨어지는 속도면 한 일주일만 가면 주식이 마이너스가 되지요.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빚내서 산 거 아니면요.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계속 악화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질병의 위기가 조금은 희망적인 요소가 나오면, 내지는 저절로 혹시 기온이 올라가서 기온과 지금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경제가 지금 폭락했고 무너져가는 경제가 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왜? 약간의 희망적인 기운만 있어도 이럴 때는 또 투기적인 상승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치료제나 치료약을,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학과 바이오, 균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그 사회 시스템은 엉망이지만 그 엉망인 시스템 위에 각 분야의 기술력만큼은 거의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한 생명과학연구소와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 등이 기존에 알려진 약물을 가지고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연구를 갖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약물 중에서, 즉 기존 코로나 등을 치료하는, 바이러스 등을 치료하는 약물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작용하는 성분을 찾아내어서, 그래서 결국 억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그 효과가 확인이 될 걸로 보인다고 미국 A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약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치료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치료제가 빠르면 2년, 백신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이 번지고 있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려면 후보 물질을 발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독성 분석,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 시험, 안정성, 유효성 검증까지 대체로 6년쯤 걸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9천에 육박하고 치료제 백신 개발이 한시가 시급한데,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데 필요한 인간 세포를 골라내고 또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약물에서 신종 바이러스와 같은 DNA에 작용하는 약물 60개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기존의 약물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반응작용이 있는 물질을 60개를 찾아냈고, 이 가운데 10종은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해서 다른 질환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는 약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 치료용으로 이미 개발된 약을 이 코로나 치료제로 쓸 수 있다면 당장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에 쓸 이 약물을 갖게 되는 거다. 즉 코로나 때문에 새로 이것만으로 전용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약물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DNA하고 계속 서로 실험을 해서 반응을 보고 거기에 반응이 높은 물질은 영향력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압축해 가면서 코로나 유전 지도 자체를 그리고 그걸 세계에 공유하고 그 유전 지도에 작용하는 약물의 효과도 지금 이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 같은 유명 연구소는 이 미국 정량생명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유전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유전 지도를. 유전 지도가 있어야 그 지도 위에 작용하는 약물을 갖다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텔의 연구소는 우리는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양을 측정하고 약물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측정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작용하는 기존 치료제 10개 중에 가장 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활용해서 그리고 다른 연구진들이 지금 예측한 결과를 검토를 해서 단기간에 이 코로나와 싸우는 치료법을 또 약물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에이즈가 세계를 갖다가 휩쓸었을 때 처음에는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이즈의 이 영어 약칭을 따가지고 이제는 다 살았다 이런 병이라고도 했어요. 제가 그 20대 초반일 때는요. 그런데 좀 더 지나니까 에이즈에 대한 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약이 아니라 칵테일 요법이라고 온갖 약을 갖다가 다 먹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보면 이번에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한테 에이즈 약도 먹이고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약도 먹였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작용이 있더라, 성과가 있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약들을 압축을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그려서 어떤 약물이 어떻게 그 유전자에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이 압축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압축이 머지않아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코로나 문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데요. 지금 방역에 대한 이 각국 간의 연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혼돈이요. 한 보름쯤 지나면 이제 세계 공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코로나를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약물이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그게 지금 당장 환자들한테 투여되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되면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공포가 온 것처럼 사라지는 속도도 그만큼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코로나의 공포가 좀 덜해지면 경제가 이제 활동을 다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이 장기 침체 상황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더 먼저 자빠지느냐로 가든 그런 상황으로 가겠지만 이미 이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누군가들 자빠졌어요. 중국이 먼저 붕괴될지 지금 아주 고랑고랑 하는 나라들 중에 몇 개가 넘어질 거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경제 위기로 작용은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폭탄 같은 위기야. 그 위기 이전의 세계 경제도 이미 언제 터지느냐라는 시한부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효과가 원활하게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은 파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 속에서 각자 도생 분위기가 하도 강해서 국제기구들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WHO는 거의 사기꾼 조직처럼 되어버렸고 유엔은 요즘 조용하지 않습니까? 유엔이 무슨 코로나 위기에 말이라도 합니까?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뭐 공조를 해서 뭐 하자는 모임조차도 말을 안 하고 아예 세계 지도자끼리도 만나면 서로 병이 옮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조가 중요한데 공조가 쉽지가 않다. 자, 결국은 이런 이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라도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공포가 덜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세계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막 돈 뿌리고 풀고 나눠주려고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과연 경제에 크게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21세기형 뉴딜 정책을 각국이 자기 나라의 환경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다소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서는요. 뭐 당분간 한두 달은 이렇게 가더라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회생할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